네, 341페이지 유무형 기타 비교동영상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 내역 중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개발 단계의 비용인데 개발비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죠. 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요, 이거는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개발 활동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네, 이거 지식을 탐색하는 거 일반적인 연구 활동이에요. 개발은 아니고요. 다음 세 번째, 생산 전에 시작품이나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이거는 본격적인 생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는 거니까 이건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비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금형이나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거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도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최종 선택이나 응용하는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지식을 탐색하는 활동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개발 활동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활동은 비용 처리하고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직접 사용된 비용만 개발비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항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인수할 때 영업권은 뭐예요? 순자산보다 더 지급하는 게 영업권이었습니다. 자, 김 대표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2부장 자산이 500, 부채가 300. 그래서 자본이 200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김 대표 250만 원을 지급하세요. 지급하고 인수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이 회사의 순자산, 즉 자기 자본은 200인데 250을 주고 사라 이랬어요. 50만 원을 더 지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반드시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답이 1번이네요. 그럼 여러분 정액법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쓰는 걸로 돼 있죠. 자, 2번 발생한 영업권 금액은 50만 원. 네, 맞죠. 3번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는데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4번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아니, 옳지 않은 게 그러면은 이건 3번이라고 가야 되겠는데요. 예. 왜냐면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요게 틀렸습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3번이 틀렸다.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1번도 사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된다. 앞에 반드시가 없어서 맞았다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3번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10만원의 저작권을 구입했습니다. 무형자산이죠.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고요. 22년 1월 1일 저작권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22년 저작권의 상가액은 얼마인가? 단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내용 연수는 연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020년도에 상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18년도에 이때부터 10년간 상가액으로 잔존가치를 정했는데요. 10만원에 취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하나 둘 셋 넷 4년간은 10만원의 취득원가를 상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달 1년에 만원씩이니까 21년도 말 이 자산에, 이게 지금 무형자산이죠. 저작권, 이 저작권의 장부금액은 21년 말 장부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1년 말 10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6만원입니다. 21년 말 장부금액을 일단 계산해야 돼요. 1년에 만원씩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4만원의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은 6만원 남았어요. 21년 말에. 우리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22년에 말이죠. 22년에 자본적 지출을 합니다. 그 저작권에다가 어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천원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6천원을 장부금액이 증가한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산 처리. 그러니까 저작권을 6천원 이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플러스 6천원 됩니다. 언제? 22년도에. 22년도 초 장부금액은 6만 6천원이 된다 이거예요. 요 6천원 때문에. 이걸 상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요 6만 6천원은요 몇 년으로 상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총 10년 중에서 4년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나머지 6년, 이것은 6년간 상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10만원을 가지고는 취득원가의 변동이 없으니까 4년간은 그냥 만원씩 상각을 하면 돼요. 정해법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2년 초에 6만 6천원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남은 6년간은 6만 6천원을 가지고 상각을 한다. 정해법으로. 그럼 1년에 얼마씩이에요? 11,000원씩이죠. 그래서 답은 3번. 2022년도 저작권의 상각액은 얼마냐? 11,000원이다. 2022년도부터 남은 6년은 11,000원씩 상각을 하면 됩니다. 네, 방법 아셨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자, 3번이 왜 11,000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음에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 원가로 인식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같은 거.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빼야죠. 매입 할인 받은 거니까. 맞습니다. 차감한다.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그 이후에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전기에 비용 처리했던 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습니다. 3번이 옳지 않다. 답이 3번입니다. 네, 여러분 딱 읽어보면 3번 틀렸죠?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음에 2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예, 전기의 비용 처리했으니까 인식할 수 없는 게 맞죠.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4번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삼각하며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는 네, 이거 틀렸죠. 정률이 아니라 정해법으로 삼각한다.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거래처의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네, 여러분 엊그제 며칠 된 것 같습니다. 동종자산의 교환거래와 이종자산의 교환거래에 대해서 취득원가 결정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회계 처리를 하려면 새로 받은 자산의 교환인데 이것을 얼마로 기록할 것이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것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은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 장부금액. 그래서 동종재산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돼요. 제공한 자산입니다. 네,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공한 기계장치를 보고 장부금액을 구하면 돼요. 자, 취득은 300에 있고요. 감노가 240이니까 여기 빼면은 장부금액이죠. 60만원이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의 취득원가는 60만원으로 기록해야 된다. 답은 4번. 그 이유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자산간이다 그러면은 50만원을 취득원가로 봐야 됩니다.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정가치 이거를 새로운 기계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50만원을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네, 유형자산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자, 가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큰 지출인 것 같아요. 용도를 변경한다. 네, 그렇다면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 빌딩에 피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빌딩의 가격이 가치가 높아집니다. 현상 유지가 아닌 것은 자본적 지출 볼 수 있어요. 기계에 소모된 소모 부속품을 또는 벨트를 대체했다는 게 뭘까요? 교체했다. 이건 수선비입니다.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라번 건물의 외벽에다 도색을 했습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그래서 가나 1번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어요.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확장에 따라서 본사 건물 2개 층을 증축하고 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잘했나요? 틀렸나요? 예, 틀렸습니다. 잘못했어요. 본사 건물 증축으로 인해 내용연수가 3년이 연장이 되었고 이 회계 처리가 2022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축 전에 잔존 내용연수는 10년이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속 작게 되었다. 네, 작게 된 거 맞죠? 왜냐? 수선비로 훨씬 더 많이 비용 처리됐어요. 네. 이걸 자본적 지출로 봤다면 건물의 취득원가에 더해져 가지고 감가상각비는 조금 증가합니다. 수선비만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감누는 작아진다는 거 맞아. 자산으로 안 봤으니까. 2번 유형자산이 과속 예상되죠. 자산 봐야 되는데 자산으로 안 봤으니까. 3번 당기순이익이 작아지죠. 과대가 아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수선비로 전부 처리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겁니다. 3번이 옳지 않다. 4번은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선비하고 감가상각비 차이잖아요. 수선비나 감가상각비가 모두가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죠. 매출 원가하고는 관계없죠. 여러분 판매관리비는 매출 원가는 그 판매관리비 위에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제조업에서는 제조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선비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는 아니죠.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미치지 않는다. 3번이 틀린 거 확실하죠.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요. 토지의 재평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단 재평가 시점에 토지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130이래요. 그러면 이때 분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130이래요. 자, 재평가 회계 처리 분계를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느냐? 아까 이꽃님까지 얘기해. 네, 이남희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계를. 차변에 토지 얼마? 30만 원. 자산 증가 됐고요.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30만. 맞았죠? 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은 뭘까요? 자본 증가. 이 분계가 가능하면 이 문제 맞추는 거예요. 이 분계가 가능하면 자산 증가, 자본 증가인 거래입니다. 그러면 1번 자본이 증가한다. 맞죠? 30만원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한다. 맞아요. 토지가 증가하죠.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려면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취소되거나 그래야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것이죠. 자산과 자본에만 변화가 있는 것은 당기 순이익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부채는 변동이 없다. 그렇습니다. 부채하고 상관이 없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가보시면은 토지를 전기 초에 8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전기에 손상 징후가 있고 전기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5,500만원과 6천만원이었습니다. 단기 말 현재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8,500만원인 경우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8천에 취득했고요. 그런데 전기에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시가를 비교해니까 사용가치가 더 많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로 장부금액을 잡느냐 하면은 큰 거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라 그랬습니다. 6천만원. 그러면은 전기에 이 토지의 장부금액은 이제 6천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6천으로. 그러면 2천만원을 뭘로 처리했을까요? 손상차손, 토지 손상차손으로 본 거예요. 전기에 손상차손을 2천만원 인식했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단기 말 또 한 번 가격이 큰 변동이 있어가지고 가격 변동이 아니면 손상차손이 손상 징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이번에 8,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를 환입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손상 징후가 회복이 됐을 때 최초의 취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8,500으로 환입하면 2,500을 환입시켜야 된단 말이 되죠? 근데 2,500 환입하면 안 됩니다. 최초가 8,000이었기 때문에 요것만 환입한다.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에 인식할 금액은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죠. 다행히 보기에 2,500은 아예 없네요. 보기가. 그러면 누구든지 3번 찍을 것 같아요. 다음 2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이 22년 손익계산서에 계산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은 얼마냐? 자, 토지 재평가를 하는 건데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1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22년 말과 2022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21년 말에는 2200, 22년 말에는 1800이었다. 180이었다. 220. 자, 그러면 여기서는 2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말에는 220만 원이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죠. 재평가 잉여금이 자 21년 말에 발생했습니다. 20만 원 요거 있었고 자 근데 22년 말에 180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지금 220으로 돼 있는데 40만 원을 재평가 손실로 보느냐? 안 되죠.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상계시키고 더 많이 하락한 나머지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 됩니다. 1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을 상계한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로 인식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먼저 1번 문제는 21년도 재평가시 분계. 이게 1번 문제. 네, 1번 문제 21년 말 재평가시 분계가 1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2022년 말 재평가시 분계. 네, 문제를 두 개를 냈어요. 자, 21년 말 평가시. 요거 먼저 답변하실 분은 이연아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년 말 토지 재평가시 분계예요. 잠깐만요. 2020년 말 차변에 토지 20만원 재평가 주의가 뭐였죠? 이익? 아니에요.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이익이면 수익 발생이잖아요.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에 이게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거든요. 자본 증가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음 연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을 재평가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발생으로 봐버렸으면 21년에 수익으로 봐버렸으니까 다음 해에 영향을 안 주죠. 그런데 21년에는 수익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말에 네. 21년 말 분계가 네, 하여튼 답이 요 문제의 답이 네. 뭐 이 답을 제가 1번, 3번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분계를 해보면 알아요. 예. 아까 제가 1번이 답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뭐 3번이 그러면 3번이 답이라는 얘기인데 분계 해보면 압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분계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자, 여러분 유형자산의 재평가는요,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자본으로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만큼은 차감시킨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2021년 말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얼마로 잡혀 있어요? 취득할 때 200. 그 다음에 21년 말에 20만 원을 증가했으니까 현재 토지가 220인 거죠. 그런데 얼마로 재평가를 하냐면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거니까 180으로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22년 말에 180으로 공정가치가 확인됐습니다. 자, 요 분계는 누가 한번 해보시느냐. 예, 이현정님이 한번 해볼까요? 또 20만원 또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지금 40만원 하락했거든요. 자산, 토지라는 자산이 40만원 감소합니다. 거래의 결합관계가 180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산 감소하죠. 그런데 이 40만원을 전부 비용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전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20만원 유보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에서 감소를 시켜요. 잉여금은 없어져요. 이 토지에 대한 잉여금은 없어집니다. 재평가 잉여금이. 그걸 없애고 나머지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거는 비용으로,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2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재평가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20만원이 간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예, 1번 답이 맞는데요. 답지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요? 두 개가 예. 잉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지에는 이익이라고 나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답지에 이익이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예. 답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답지를 고쳐놔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이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이익이었다면 21년에 이미 재평가 이익은 수익계정 과목이에요. 네, 재평가 이익.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야 이걸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답지도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 나온 다음에 이제 수정본이라고 해서 이게 교정 뭐 이게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 만약에 재평가 이익이라고 돼 있으면 네, 실수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자, 다음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만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동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 원가 모형이라는 것은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장부를 안 맞춥니다.
그냥 감가상각만 하면 돼요.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의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재평가는 안 하는데 손상 차손이나 회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2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 손상 차손은 얼마냐? 자, 지금은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회수 가능 가치하고 비교해서 손상 차손을 계산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1년도 1월 1일 날 200만 원에 사가지고요. 21년 말에 160만 원으로 회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번 해봐요. 21년도에 5년 내용연수 5년으로 잔존가시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5 하면 1년에 얼마씩 상각합니까? 40만 원씩 상각하죠. 그러면 200만 원을 5년간 상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1년도에 회수 가능액 160만 원이나 감가상각했을 때 장부금액 2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장부금액도 똑같죠? 예. 장부금액도 같다 이거예요. 장부금액하고 동일해요. 21년 말. 그러면 손상차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1년 말에는. 자, 그러면 이제 2022년을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감가상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겠죠? 40만 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80만 원이 감루가 되니까 장부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네. 2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장부금액이 120만 원인데 120만 원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회수 가능액은 90만 원이다. 30만 원 더 많이 적게 회수 가능액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120만 원의 장부금액을 90만 원으로 맞춘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손상차손을 얼마 인식해야 돼요? 30만 원 인식해야 된다. 네, 답이 3번입니다.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상차손 30만 원 더 감가상각 외에 비용을 더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수 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손상차손의 인식입니다. 3번 30만 원의 손상차손이다.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문에 정리된 것만 가지고는 뭐 손상차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A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1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얼마냐? 네, 똑같은 문제니까 할 수 있겠죠. 자, 2022년 말인데 좀 역사가 있습니다. 2021년에 2억 원에 샀습니다.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를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2년 또 결산 때 또 감가상각비를 2천만 원 또 했습니다. 네. 결론은 2022년 말 감루가 4천이죠. 4천이니까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현재 1억 6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억 원에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 장부금은 1억 6천. 자, 이제 그 밑에 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A기계에 대한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는 6천만 원, 계속 사용하는 사용가치는 7천만 원이다.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천만 원으로 장부금액을 맞춘다 이렇게 판단하셔라 이거.
자, 감가상각만 반영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지금 1억 6천인데 사용 가치가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천만 원이 맞나요? 9천만 원. 네. 9천만 원만큼 손상을 입은 거예요. 기계에 9천만 원은 손상 차손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2022년 말 인식해야 될 이 기계 장치의 손상 차손은 얼마겠느냐? 예. 요 1억 6천과 요 7천만 원을 비교하셔라 이겁니다. 9천만 원 3번이 답이다. 네, 이해 가시죠? 다음은 27번. 유형자산인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건 아시죠? 취득세까지 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포함되지 않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한 설계비, 취득원가죠.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 이거 취득원가로 보는 거 맞아요. 건물에 대한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거 취득원가입니다. 네 번째, 취득한 건물에서 판매할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이거 광고 선전비죠.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4번은 광고 선전비. 다음에 29번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건물의 21년 말 장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건물은 22년 7월 1일에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되었다면 22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자, 100만 원의 장부 금액이 언제 시점이냐면 21년 말 시점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팔았네요. 6개월 후에 100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의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22년도 7월 1일이면 전기말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팔았단 말이에요. 전기말 장부 금액으로 팔았는데 이익이 났다. 그러면 6개월 동안 10만 원 감가상각한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다. 왜냐면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팔았을 때 10만 원의 이익이 나는 거죠. 네, 쉽죠. 1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7월 1일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이다. 22년 말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의 장부 금액. 21년 말 건물의 장부 금액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건물을 얼마에 샀는지 보겠습니다. 21년 7월 1일 날 토지하고 건물을 1,500만 원에 일괄해서 취득했고요.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토지가 1,200, 건물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2천만 원인데 이걸 이걸 한꺼번에 사면서 1,500으로 샀으면요, 요 공정가치 비율로 취득원가를 쪼개야 됩니다. 공정가치 비율로. 자, 그러면 메모장에다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우리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해야 장부 금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1,500만 원이 건물하고 토지 사용 합쳐서 구입한 일괄 취득금액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자, 공정가치의 합계를 보면은요, 2,000입니다. 그 중에 건물이 800입니다. 그래서 8 나누기 2,000, 20. 20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공정가치를요, 뒤에 동그라미 6개를 지우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6개 지우면, 자, 12하고 8을 더하면 20이잖아요. 그 분모를 20으로 놓고, 그 중에 건물이 8이죠. 예, 건물분을 분자로 놓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1500 곱하기 8 나누기 10 나누기 20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계산 맞았나요? 1500 곱하기 8 나누기 20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이제 취득원가를 구했으니까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죠. 그리고 손상차손이 있으면 손상차손까지 빼면 되죠. 자,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했고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보고 잔존가치 없이 월할상각을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면 22년 말이니까 1년 6개월 지났죠. 21년 7월부터니까 22년도 말에는 1년 6개월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면 600만 원을 잔존가치 없이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면은 나누기 10년 1년에 60만 원이죠. 네. 그런데 1년 반이니까 90만 원이 되겠네요. 네. 1년 반은 감가상각비가 90만 원이 되겠죠. 1년에 60이니까. 그래서 감누는 9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장부 금액은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6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1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은 510만 원입니다. 네. 2번에 답이 있습니다. 510만 원. 다음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1월 1일에 연구장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연구장비를 1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정부보조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구입을 했을 때 장부금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정부보조금이 차감돼요. 그리고 22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누계액과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연구장비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요.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은요, 우리 회사 장부금액만 가지고 감가상각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장비가 100만 원에 샀지만 정부보조금 5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장부금액은 50만 원이에요. 그거를 10년간 상각하니까 1년에 5만 원이죠. 1년에 5만 원. 자, 그런데 언제 샀어요? 22년 1월 1일 날 샀기 때문에 1년 지난 거죠. 그럼 5만 원을 빼면 됩니다. 5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45만 원이죠.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장부금액 구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 누계 5만 원. 차변에 이건 차변 대변이 없네요.
감가상각 누계액 5만원, 감가상각비 5만원. 합이 1번에 보이네요. 1번이다. 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분계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분계를 써보죠. 자, 이 분계는요 3단계로 한번 분계해 볼게요. 자, 2021년 12월 20일 날 정부 보조금 50만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저 입금된 날은 제가 그냥 가정을 했어요. 한 10일 전에 입금이 된 걸로. 차변의 보통 예금 50만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대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입니다. 50만원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정부 보조 보통예금에서 빼주는 계정이니까. 자, 정부 보조금 수령할 때는 이렇게 분계가 돼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자, 기계를 사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연구 장비, 기계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장비니까 2022년 1월 1일 날 연구 장비를 100만원에 취득합니다. 요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원이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100만원이죠. 우리 회사 돈이라면 이렇게만 분계로 끝나죠. 자산 증가하고 내변에 자산 감소. 그런데 저 100만원 안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의 정부 보조금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이 차감 계정은. 그래서 없애주려면 반대쪽에 와서 항상 없어져요. 반대쪽에 와서 이렇게 없어져요. 정부 보조금이. 보통예금 차감 계정 50만원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신에 대변에 새로운 정부 보조금 계정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에요. 50만원. 그래서 제가 아까 취득 시점에 기계장치의 잔고 금액은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도 안 했는데 50만원이에요. 왜냐? 정부 보조금 차감 계정이 여기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차감 계정은 빼주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 기계장치의 잔고 금액은 50만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취득 시 분계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감가상각 문제를 했어요.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네. 감가상각비는 분명히 5만 원이 맞아요. 5만 원이.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결산 시 감가상각 회계 처리. 자, 요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었죠? 예. 요 조건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예, 내용연수 10년이고요. 잔존가치 없습니다. 정액법. 예. 잔존가치 0원이고 정액법이에요. 자, 그러면 100만 원에 일단 100만 원짜리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연수 10년이죠. 자, 그러면 100만 원을 10년으로 생각하면 1년에 10만 원이에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금으로 샀다면 이 분계로 끝나지만 제가 그랬죠.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1년이 1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부 보조금 차감도 이 조건으로 10년 정액법으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뭐가 오냐면 정부 보조금이 또 와요. 자, 5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5만 원이죠. 이걸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거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에요. 이거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 그래서 10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게 문제죠. 감가상각비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비용이 아니다. 무슨 비용이다? 정부 보조금에서 생각하는 거다. 5만 원어치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결산 시 감가상각 분계 이렇게 돼요. 그래 보니까 제가 아까 1번이 답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분계에서 나타나네요. 자, 질문이 뭐였냐면 감가상각비만 물어본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보면은 첫 번째 분계에서 비용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줄에서 비용이 취소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원이다. 1번이 답이 아니었네요. 네, 성급하게 답을 찾다 보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답이 있나요? 네, 2번에 답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으로 표시되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다. 2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에서 교재 앞에 본문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보다 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그 AT 자격시험 TAT 2급과 TAT 1급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TAT 2급, TAT 1급에.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FAT 1급에는 안 나와요.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금방 헷갈린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5만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5만원이겠지 이렇게 좀 빨리 판단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입니다. 자, 35번에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제5기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입니다. 5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오른 것은. 네, 요건 이제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100만원에 취득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10만원 받았으면요, 장부 금액은 9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90만원. 자, 22년 1월 1일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2022년 결산 때 감가상각비는 9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답이 나와요. 9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러나 분계는 딱 한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계는 아까처럼 두 줄로 되면서 일단 감가상각비가 10만원으로 됐다가 두 번째 줄에서 대변에 만원이 취소가 되는 그런 분계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9만원만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9만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감가상각비 10만원 나오고 밑에 정부보조금 상각하면서 정부보조금 10만원도 10년간 상각해야 되니까 만원을 상각하면서 대변의 감가상각비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만원이. 그래서 9만원이 된다. 답을 찾을 때 그렇게 쉽게 계산하시면. 다음에 37번으로 가보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2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자, 22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년 지났고요. 120만원에 취득했는데 이 중에 40만원이 정부 보조금이면 취득 시 장부 금액은 80만원입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하면은요. 1년에 나누기 5 하면은 얼마인가요? 16만원. 1년에 16만원씩 상각을 하죠. 그 80만원에서 16만원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64만원인가요? 네, 64만원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분계로 증명할 수는 있어요. 64만원이다 하는 것을. 네, 그러나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는 빨리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분계 쓰고 할 거 없이 최초의 장부 금액이 얼마였나? 네. 최초의 장부 금액은 정부 보조금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정부 보조금 상각은 생각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장부 금액을 정부 보조금을 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감가상각 하면 됩니다. 나누기 5 하면은 1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장부 금액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재무상태표에 기말에 표시될 장부 금액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39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던 정부 보조금 100만원으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100만원에 취득했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100% 산 거네요. 네. 그러면 취득 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이체해서 지급했다.
차변에 지금 뭘 샀습니까? 기계장치 해야 되죠? 예, 차변 기계장치인 걸 먼저 찾아보세요. 예,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이 요 3번과 4번이 되겠고, 대변에 이제 보통예금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면서 정부보조금을 정리해야죠. 차변에 오는 정부보조금은 보통예금 차감계정 정리하고, 대변의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 차감계정입니다. 답이 다번이에요.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건 차감계정이 틀렸어. 예, 요게 서로 뒤바뀌었어요. 다번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이 기계장치 취득 시 장부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 취득 시점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누가 답변을 한번 해보느냐? 이문옥 씨, 얼마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거래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하면은 보조금 빼야 돼요. 예, 0원이다. 0원. 자, 취득원가 100원인데 대변에 기계장치 차감계정 100만 원 빼주죠. 그래서 회사에, 우리 회사 장부금액은 없는 겁니다. 제로. 자, 그래서 정부보조금 관련된 거 몇 개 해봐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문제를 좀 더 풀어봤으면 했는데, 여기 문제가 좀 여러 개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문제풀이가 오늘 다 못 끝나네요. 뭐 아직 우리가 진도가 늦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